그 3학년부터 지금 일반 한 70대 선생님들까지 이렇게 있어 보이거든요. 그럼 굉장히 이게 문제가 이제 어디에 맞춰서 강의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긴 해도 어쨌든 이런 그림들이 조금 있고 그래서 그냥 같이 그림을 보고 사진을 보고 그러면서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학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130년 전, 1894년이니까 13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 굉장히 큰 사건이죠. 지금 현재까지도 몇 명이 동학에 참여했는지, 또 몇 명이 죽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고초를 겪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다만 교과서상으로 지금 이제 아직 초등학생들은 배우지는 않지만 중학교 이후에 동학을 상당히 크게 배우죠. 그럼 1894년에 동학이라는 게 동학농민혁명으로 이렇게 발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실제 동학이 만들어진 것은 1860년에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동학이 만들어진 것은 동학이라는 사상 자체가 만들어진 것은 1860년인데 30년 뒤에 이제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큰 농민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동학 농민혁명이라고 하고 북한의 경우에는 북한에서는 그 용어를 갑오 농민전쟁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 여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용어가 약간씩 그 학자들마다 좀 달라요. 교과서에서는 지금 초중고 교과서에서는 동학 농민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제 교육부 편수 지침에 의거해서 그 용어를 이렇게 통일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초중고는 동학 농민운동으로 이렇게 통일이 되어 있고 대학에서는 대체로 지금 갑오농민전쟁이나 또는 동학농민전쟁이나 또는 동학농민혁명이나 이렇게 그 용어를 달리 사용하고 있고요. 전라북도에 가시게 되면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에. 정읍에서 이제 처음 어떻게 보면 고부이긴 하지만 정읍 쪽에 황토현 전투도 벌어졌고 그래서 그 정읍에 지금 현재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도 한 번쯤 이렇게 그 지금 학부모님들이 오셨으니까 나중에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정읍에는 또 볼 것들이 다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읍에 가시게 되면 동학농민혁명 그 기념관이 있으니까 거기도 한 번쯤 이렇게 볼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는 현재 동학농민혁명 혁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혁명이냐, 운동이냐, 전쟁이냐 다르게 보는 거죠. 북한은 전쟁이라고 분명히 쓰고 있는 거고 우리는 조금씩 이렇게 학자들마다 다르게 부른다. 다만 교과서에서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진을 누가 찍었대요? 이 사진은? 예, 우리는 못 찍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 사진사가 없었습니다. 일본인이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이 동학을 진압을 했는데 일본인이 사진을 또 찍었어요. 아이러니죠. 그래서 그때 이미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걸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여기 순창이라는 마을이 있거든요. 전라북도에 순창 피놀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체포돼가지고 담양으로 압송돼가지고 나주로 압송됐다. 나주에서 또 다시 저기 서울로 압송돼가지고 그래서 재판은 서울에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가마에 태워 들어가는 거죠. 이 두 사람이 가마군이죠. 이 두 사람은 경찰, 요새 예전 순검이라고 했는데 경찰입니다. 경찰이 이제 호위하고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장면을 찍어놓은 거죠. 이분이 누굴까 이걸 잘 모르니까 여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기다 지금 요 밑에 보면 위에 글씨는 잘 안 보이는데 요 밑에 글씨를 보면 얼핏 보면 한자로 되어 있어 지금 초등학생들 잘 모르고 중학생들도 한자 잘 모를 거예요. 고등학생 혹시 있나요? 고등학생들 고등학교에서는 한자 배운가요? 어쩐가요? 조금 이렇게 그냥 본인이 알아서 배우는 건가요? 한자 능력 시험 보는 것 정도 하는 거죠. 전봉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봉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올라가는 그런 장면인데 이거 서울에서 찍은 것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30년 전에 동학을 만드신 분, 그리고 이분은 30년 후에, 그 30년 후에 동학을 주도하다가 체포돼가지고 사형장에 가는 그런 모습이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인가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약간 양이 많아요. 동학은 언제, 누가 언제, 왜 만들었을까? 그 동학농민들이 왜 축창을 들었을까? 등가당은 뭘까? 순천의 동학농민들은 어떤 활동을 했는가? 그리고 장흥하고 두 가지를 한다고 했죠. 장흥의 동학농민들은 어떤 활동을 했는가? 이제
여기 이제 오늘 강의 들은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맨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순천의 동학농민하고 광양의 동학농민혁명에서 광양 농민들하고 장흥 농민들하고 순천의 농민들은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왕조들은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신라 1000년 그렇게 이야기하죠. 한 나라가 1000년씩 가는 데는 겨우 우리는 세계 역사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 크게 좋게 보면 나라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 그런 좋은 면도 있지요. 근데 나쁘게 보면 별로 변화가 없는 나라구나. 다이내믹하다고 지금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나라 진짜 지금은 변화가 심하죠. 옛날에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굉장한 변화가 이렇게 더딥니다. 조금씩 변화했거든요. 그래서 한 왕조가 우리는 보통 하나 만들어지면 어느 정도의 딱 자리를 잡으면 거의 500년 갑니다. 대체로 그랬죠. 예를 들어서 고구려 500년 더 갔죠. 백제도 500년 더 갔죠. 신라 1000년이라고 그랬죠. 발해만 한 250년 정도 갔을까요? 그 정도이고 나머지는 고려 500년, 조선 500년 그러죠. 그러니까 조선의 경우에 500년이 됐으니까 많이 된 거죠. 이제 거의 그냥 나라가 거의 그냥 완전히 쇠락해진 마지막 단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 단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그런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인가 더군다나 내부적인 문제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외부적인 문제도 많았어요. 그걸 내우외환이라고 그러죠. 내라는 게 안 대자고 우는 근심우자고 외는 바깥 외자고 환은 근심 한자입니다. 안으로도 근심이 많고 밖으로도 걱정거리가 많아요. 그랬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내우외환이 굉장히 어떻게 그러면 내우외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안으로는 지금 여기 써졌죠. 양반적인 사회에 붕괴 정책이 보였어요. 여러분들 당쟁 이야기 들어봤죠? 당쟁이 엄청 심해졌다. 당쟁이라는 게 그냥 지금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도 여당이 있고 야당인데 여당이 지금 대통령이 있는 당을 여당이라고 그러죠. 국민의힘이고 야당은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죠. 근데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것 같지만 양당제, 거의 우리나라 양당제인 셈이죠. 다른 정의당이 조그만 당들이 있지만 그 당들이 국회의원을 많이 개출하지 못하니까 두 개 당이 거의 정치를 해나가고 있죠. 그 전에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지금 현재는 윤안개죠. 어찌됐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당쟁이 심화됐을 때는 어느 정도로 심했느냐면 같은 당끼리 이렇게 그 한 번 아버지가 만약 예를 들어서 노론이면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노론이에요. 남인 한 번 남이면 영원한 남이 요새 그 이런 거 있죠. 한 번 해병이 영원한 해병이라고 이런 이야기 똑같아. 그때는 그러했어요. 그래서 남인 족보가 만들어져요. 남인끼리의 족보, 북인끼리의 족보 이렇게 족보가 만들어질 정도로 그렇게 강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당쟁들이 굉장히 심화됩니다. 또 하나는 당쟁이 한 당이 오래 정권을 잡으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노론이 엄청 오랫동안 정권을 장악했어요. 노론 중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이 그 정치를 참여할 수 있는데 노론이 몇 명이면 500명이야. 그럼 400명 못 들어가지고 불만이 많아지겠죠. 그 400명이. 같은 노론인데도 못 들어가니까.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리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분란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내에 이제 가문들 집중해서 소수의 가문만 정치의 요직을 차지하게 돼요. 그걸 세도 정치라고 그러죠. 들어보셨죠? 정조 위에 세도 정치가 나왔다고 흔히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세도 정치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평양조씨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안동김씨 그리고 여흥민씨 이런 세도 정치 그 세도 가문들만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가문들은 배제되니까 굉장히 말썽이 많죠. 그 말썽 가운데 이제 누가 무슨 자리를 차지하는가.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사람들 부정부패를 많이 하죠. 다른 당을 아예 안하무인이니까 자기들 멋대로 해버려. 그러니까 이제 관직을 팔아요. 내관배시라고 하는 이야기하죠.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삼정의 문란이라고 그러죠. 삼정의 문란은 전정, 분정, 황보, 흔히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배웁니다. 초등학교는 아마 저런 이야기 처음 들을 건데, 그냥 세금 제도가 문란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세금을 제 멋대로 걷는 거야. 그냥. 자기들 멋대로 걷어가요. 그리고 그 명목, 그 원래 법률에 정해진 것보다 훨씬 많이 걷어가고, 명목에 없는 것들을 걷어가요. 그래서 무슨 무명잡세라고 해요. 무명잡세.
이름이 없는 잡된 세금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누가 고생하니까 야 오늘 저 순천시장으로 누가 왔는데 A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 지금 1년 만에 떠나니까 그 사람 전별금 해주자. 그 사람 전별금으로 몽땅 이렇게 바리바리 실어주는 거예요. 팔마비 세워진 이유가 그런 거예요. 팔마비 말 8마리가 온갖 선물을 다 갖고 갔어. 근데 어떤 양심적인 사람이 그냥 그거 다 돌려보낸 거야. 그래서 팔마비가 세워진 거죠. 그런 거와 똑같아. 그래서 그런 세금제도의 문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백성들이 힘드니까 자꾸 반란을 일으켜요. 그런 민중의 동요 이런 것들이 나죠. 밖으로는 이제 서세동제라는 표현은 뭐냐면 서양 세력들이 자꾸 우리나라 야금야금 침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어난 게 양요죠. 병인 양요, 심리양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양선들이 막 출몰하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힘드니까 야 우리 이러다가 여기서 제명님 살지도 못하고 여기 죽겠네. 그럼 어디 가서 살아야 될까?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피난 가서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곳 그런 데가 이제 풍수지리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풍수지리가 유행하죠. 근데 사실 풍수지리 전혀 믿을 게 못돼요. 근데 풍수지리에 사람들이 맹신을 하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 그 점쟁이라고 이른바 소위 점쟁이라는 사람들, 뭐 미래 운명을 점친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나타나서 자꾸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야. 요새도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런 사람들이 막 나타나요. 그런 세상은 절대로 다른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종교의 건전한 종교가 쭉 유지되면 그게 건전한 세상인데 이상한 말세에 막 주장하는 사람들. 말세다. 지금 현재 말세다. 말세는 소크라테스 살았을 때도 말세고 공자 살았을 때도 말세고 석가모니 살았을 때도 말세라고 했어요. 말세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죽으면 그냥 죽을 때 죽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 누군가 그랬죠. 내일 세상이 망할지라도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사고남 하나를 참겠다고. 그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그런 자세. 그래야지 괜히 그것에 걱정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로 사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하니까 그 당시에 이런 거 삼아가지고 막 이상한 책들이 가능했는데 그 중에 정감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야, 세상이 바뀐단다. 근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세상이 바뀔 때 내가 한번 대통령을 한번 해볼까? 아니면 장관을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걸 믿으면 나중에 우리가 세상을 잡았을 때 그 장관 한 자리 줄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런 거 믿는 것. 진인설이라는 게 뭐냐면 진이라고 참 진짜 사람 인자 썼죠. 진인설이라는 게 사실 진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진인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의 진인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남의 진인설이니까 지금 현재 남해라는 섬이 있죠. 요 여수 앞바다에 있는 섬. 그 남해에 와가지고 진이 메시아가 나타날 거다 그러고 거기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남해 진인설이라는 설이 유행하니까 거기가 남해인지 그냥 남해 바다를 의미하는지 아무도 몰라. 요새 어떤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서양 세력들이 들어오는 걸 남의 진인설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런 설도 있어요. 현재는. 그래서 실제 메시아 이런 거 나타나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사람들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정신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저런 것들이 유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러고 있을 때 천주교가 딱 그런 거야. 처음에는 서학이라는 학문으로 들어왔는데 나중에 이게 종교로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흑백 영화로 나왔었는데 자산화보라고 영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흑백 영화로 나왔죠. 그 자산화보 보면 정약전이 저 흑산도까지 유배가잖아요. 그 이유가 저 서학 믿었다고 유배간 거예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강진에 유배 왔었죠. 18년 동안 있었어요. 그때도 하마터면 죽을 뻔했죠. 그러면 다산 정약용 선생이 썼던 모든 저술이 하나도 나오지 못할 뻔했죠. 그 유명한 500권의 저술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여기담 전설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그 수많은 것들이 하나도 나오지 못하고 그냥 현장에서 사라질 뻔했어요. 근데 여기 18년 계시는 통에 그래도 그 저술도 여기서 거의 대부분 다 완성이 돼 있죠. 강진에서. 그래서 강진 가면 다산 초당이 지금도 남아있고 그럴 때는 사실은 그분이 그 다산 초당에 계셨던 것은 한 10년밖에 안 돼요. 그 전에 여기에 떠돌아다녔어요. 그 전에는. 읍내에서 사이제라고 있는데 김영랑 생가가 있는데 그 옆에 사이제라고 있거든요. 한번 가보세요. 지금 지금 피거든요. 강진 가면 모란이 엄청 많이 폈을 거예요. 지금 피고 있어요. 올해 날씨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오늘이 지구의 날이죠. 오늘이 지구의 날이거든요. 8시부터 10분 동안 끈다고 그러대요. 끄자고 지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올해 지금 기온들이 너무 이상하죠. 미국에서는 뭐 28도 올라다가 56cm 눈이 내리지 않는가. 우리는 야간에는 영하 1도 내려가는데 낮에는 25도 올라가거든요. 엄청난 거죠. 기후변화가 그 산업혁명 이전에는 우리가 1.1도 변했다는데 그 이후에 지금 거의 이것쯤 오르고 이게 우리가 앞으로 1.5도만 더 오르면 거의 지구 멸망하고 연결될 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가능하면 적겠습니다. 뭐든지. 그래서 실제 지금 이런 그 정약전 경우에는 그래서 그 생학, 천주교 믿었다는 것 때문에 학원부가 유도되고 정약용 선생님 그 간절히 유도됐었는데 그런 일들이 바로 요 시기, 19세기에 1860년대 이쪽 저쪽 그리고 그 이전 그럴 때 일어난 일에 사람들이 동요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그 태양에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우리나라 대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나라 대학 여기 없었어요. 그냥 뭐 던만 있었죠. 여기에 이상한 지금 연기가 푹 나는 게 있어요. 여기에 또 뭐가 이렇게 돌아가죠. 활인선 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가 이제 바퀴가 돌아가서 그 동력으로 배가 나가는 거예요. 쬐까만 배가 이렇게 연기를 뿜고 있으니까 도대체 저게 무슨 배냐. 굉장히 두려웠죠. 근데 이상한 모양의 배라고 해서 이양선, 이양이라는 게 이상한 모양 그런 뜻이거든요. 이양선이라고 했고, 이걸 어떤 경우에는 또 황당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로 황당하게 생겼다. 황당한 일이다. 황당선이라고 그렇게 표현됐어요. 아무튼 이런 배들이 우리나라 해안에 막 나타나는 거예요. 19세기 후반 1885년에 거문도와 점령을 당했을 때 그 거문도에 왔던 영국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거문도에 왔던 이 영국인들하고 거문도 사람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진을 찍었죠. 이런 사진이 수십 장이 남아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한 장이 여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실제 그 정부에서 저 사람들을 강하면 멀리 하라고 하지만 거기 섬에는 여기서 거문도까지 지금 여수 앞바다에서 거문도까지 가려고 해서 얼마 그래 쾌속선으로 2시간 반인가 그래요. 지금 현재도 쾌속선으로. 근데 옛날에는 그냥 하루 거리예요, 하루 거리. 그리고 여수로 오는 것보다는 저쪽 고흥 동네 쪽으로, 고흥 나라도 쪽으로 오는 게 훨씬 더 빨랐습니다. 100km는. 서로가 이렇게 돼, 해로가. 그래서 그쪽으로 처음에는 많이 다녔어요, 제가. 그러니까 하루 이상, 그리고 혹시 거문도 가셔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다를 쭉 지나가다 보면 어느 시점까지 바다 물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 먼바다 딱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물길이 달라요. 파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좀채 큰맘 먹고 이러지 않으면 거문도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문도에서 안 나오죠. 이 사람들 세상에 어디가 돌아가는지 몰라. 근데 이상한 배가 와가지고 자기들한테 잘해주거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찍은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그 부부가 찍은 사진도 굉장히 가정스럽게 찍은 사진도 있고요. 또 그 거문도에 이렇게 눈이 먼 사람도 있었던가 봐요. 눈 먼 부부들도 있고 온갖 사진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문도에서 한 3년 영국 사람들이, 영국의 군인들이 대부분 군인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문도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한국말도 모르고. 우리도 저 사람 영어를 모르고. 지금 같았으면 다 했겠죠. 여기는 학생들이 다 영어 하니까. 그랬을 텐데, 그때는 할 수가 없어. 근데 저 화부들이, 수부 또는 화부라고, 석탄 때는 직원들이 중국 사람이 있어가지고,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하는데, 우리는 한국말로 하니까 말로는 안 돼. 글씨를 써요. 한자로. 중국 사람도 한자를 쓸 줄 알고, 우리도 한자를 쓸 줄 알아. 너 어디서 왔냐? 그럼 한자로 써요. 그러면 나는 중국에 어디서 왔다. 근데 얼마 걸렸냐? 물어보니까, 우리 이틀 반 걸려서 여기 왔어요. 이렇게 답변을 하는 글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문도라 하더라도 그렇게 배가 통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이렇게 통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내용을 다 전하지 못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경제 가난한 섬에 체류한 사람이 그걸 극복을 하기 위해서 동학이라는 걸 창시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동학의 창시라든가 동학 농민들이 어떻게 활동했는가를 이제 순천창으로 보자는데 그때가 이런 비자의 시대. 여기 보면 이게 들고 있는 게 죽창입니다. 아까 죽창 이야기했는데 이거 들고 있는데 대나무로 꺾은 창이다. 그러는 게 죽창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분은 총을 들었네요. 이 총을 들고 이건 화승총이겠죠. 화승총을 들고 있네요. 그래서 실제 동학을 창시해서 체집을 한 사람은 근데 이쪽 사람이 아닙니다. 경주 사람이에요. 여기 이제 새로 세운 건데 여기 용담이라는 데입니다. 용담, 경주의 용담이라는 데고 1860년 4월, 음력 4월 5일 날 경주 용담에서 이걸 창시를 할 때 1000명, 이게 하늘의 운명이다. 그걸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61년 약간 분란이 있어가지고
자기 신자들끼리 분란이 있어서 61년도에 남원에 왔어요. 교령산성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남원은 여기서 순천에서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거기 가면 남원 시 바깥에 요 교령산성이 있는데 거기에 은저감이라는 암자에서 한 6개월 있을 때 동경대전, 용담사 이후에 다 거기서 집대성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게 지금 교령산에 들어가는 그 성문이고요. 성문에 요 위에는 다 날아가 버리고 요 들어가는 입구만 남아 있고요. 이게 은저감인데 은저감도 이렇게 그 터만 남아 있지 아무것도 없대요. 거기에 성국사는 절만 하나 있는데 그 절에서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최재일 선생님이 만든 그 사상을 보면 도는 천도라고 학은 동학이라고 그러고 무국대도를 만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는 하늘의 도이고 학은 동학이다. 동쪽의 학문이다. 그 동학이라고 하고 아주 정말로 대단한 대도이다. 내가 만든 게. 근데 뭐를 해야 되는가? 시천주. 하느님을 모시면 됩니다. 시천주라는 게 하느님 모신다. 그런 의미거든요. 나는 하느님을 모시고 사람을 모시는 것도 하늘처럼 하라고. 그러니까 하늘이나 사람이나 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중에 천도교가 인내천 사상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것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천주부터. 모든 사람이 하느님만 모시면 다 똑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천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평등사상이죠. 그리고 이게 서학에 대응해서 서학에 대비되는 것으로서 동학됐기 때문에 민족宗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후천대백이라 해가지고 세상이 바뀐다고 해요. 문서가 새로운 세상이 올 거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더 열광하는 거예요. 아, 새로운 세상이 온다. 이거 완전히 문드러진 조선 사회가 아니고 뭔가 새로운 세상이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그걸 개벽사상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은 뭘 더 좋아하느냐면요. 이렇게 누군가 아프고 그러면 병원에 가는 것도 되지만 그 당시에는 약이 별로 이렇게 신통치 않고 그래 놓으니까 주문을 외우거나 또는 부적 같은 걸 두고 있는 게 굉장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일이 돼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동학에서도 그런 걸 이용을 해요. 사람들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주문도 외우고 부적도 가지고 있게 하고 부적을 삶아서 태워가지고 그 물을 마시면 뭐 병이 낫는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치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 근데 이 당시에 열석자,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또는 지기금지 원의대강이라는 이런 주문을 외우면 네 뜻대로 다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주문들은 여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반야심경 경위에도 그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오지사바하 그런 뒤에 주문들이 있거든요. 원만이 반명 이런 것도 주문이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주문은 다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하더라도 이렇게 에브라고 하잖아요. 기도문 에브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에브라는 이유는 뭔가요? 더 열심히 그걸 믿으라는 거 아닌가요? 그 믿게 하는 방법이야. 믿게 하는 방법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암송하게 하고 또 그거 불안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부적 줘요. 부적을 줘서 항상 몸에 진이라고 그러죠. 글쎄 몰라요. 저는 그런 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심리적으로 그냥 심정적으로는 약간의 안정 이런 건 있을지 몰라도 저걸로 인해서 무슨 뭐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여기 보면 이제 거기서 제일 중요한 동아의 중요한 경전이 동경대전하고 한자로 써있죠. 한글로 써진 거 아까 이야기했죠. 목록 8편 그랬잖아요. 목록 8편. 목차 여러분들 그 책이 있으면 목차가 있죠. 그 중에 8편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목록. 이 8편에 있는데 8편이 교훈가부터 도덕까지 8편이다. 근데 사실은 2편이 더 있었답니다. 2편이 더 있었는데 최시영이가 이거 1880년대 2대 교주였던 최시영이 간행을 하면서 그걸 2개를 넣으면 이게 국가보안법에 위반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개는 굉장히 불온한 내용이 많아요. 검가라 해가지고 칼 들고 이렇게 춤추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반란을 도모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배버려야 돼요. 하나는 아예 내용조차 안 알려져 있어요. 처사가라 해가지고 처사가 하나 더 있는 걸로 그냥 제목만 남아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동경대전은 4개로 되어 있어요. 포동문, 논학문, 수덕문, 불연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주문하고 시하고 이런 것들인데 원래 이 논학문이라는 건 동학문이라고 했습니다. 동학에 해당되는 글이었어요. 근데 저것도 동학이라고 쓰면 그때는 동학이 탄압을 받을 때거든요. 탄압을 받을 때여서 동학으로 써버리면 바로 탄압이 더 들어올 것 같으니까 동학문 안 쓰고 이렇게 논학문 이렇게 했대요. 그 동학에 대한 이야기. 아까 도는 천도예요, 학은 동학이요, 무국대도라 그 이야기 거기서 나와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까 철제구라고 그랬죠.
최재우 선생님을 이어서 그 뒤에 동학을 확산시킨 이분입니다. 이분인데 이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동학의 수계 최시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시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팔이 오른쪽 어깨도 약간 부자연스럽죠. 사진상으로 봤을 때 왼쪽 어깨는 아예 또 보이지도 않죠. 이거 다쳤어요. 다쳐서 두들겨 맞았을 거예요. 고문 때문에 이게 부러져 버려서 이게 지금 팔이 제대로 안 나와 있죠. 심지어 맨발입니다. 교주를 하는데 1898년에 체포돼가지고 체포되지 한 달 조금 지나고 그냥 사형시켰어요. 그래서 사형당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분을 사면시켜줘요. 이 사람 죄 없어. 괜찮아. 이제 앞으로는. 그게 1907년입니다. 그게 사면을 시킬 때 판결문을 이렇게 가세표를 칩니다. 이게 사면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 동그라미 쳐진 데 있죠. 제가 친 건 아닙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다운받은 건데 여기에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나와요. 조병갑 누군지 알까요? 조병갑. 1800이 동학을 창시해서 동학을 이론으로 삼아가지고 동학이 일어났는데 그 동학으로 인해서 쫓겨났던 사람이 조병갑이에요. 고부 군수였던 사람. 근데 그 고부 군수가 동학의 2대 교주인 최시영을 사형시키는 판사가 됐어요. 판사입니다. 고등법원 판사, 요새로 이야기하면 고등재판소의 판사로 조병갑이 된다. 자, 아까 이야기했죠. 풍양조시 또는 양주조시라고 그러는데 그 조시들이 얼마나 세도가 세는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육에 가서 잠깐 요새로 이야기하면 사형시켜버렸어야 돼. 그래 그렇게 그 탐화강 관리여서 그런데 입에 갔다 잠시 갔다 다시 돌아와서 또 배설하고 있었어. 그런 사람이 조병갑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참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죠. 그래서 실제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동학의 교인들은 계속 탄압을 받고 있었고 그 탄압을 가능한 탄압받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정부에 호소를 해요. 그 호소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최시영이 보훈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았다. 그래서 취회라고 해요. 취회란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회의 이런 뜻이죠. 그래서 1893년에 거기서 모아가지고도 사람들에게 야 우리가 이런 거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부에 계속 탄원을 하고 그래도 일단 첫 번째는 1864년에 교주가 사형당했거든요. 사형당하니까 이제 아까 앞에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최재훈 사람 1864년에 사형당했고 최시영 사람 1898년에 사형당했잖아요. 34년 뒤에. 그러면 제목이 좌도난정이라고 했죠. 한자로 써있으니까 뭐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요새로 이야기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사형당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절대로 국가에서 금지하는 것을 어겼다 그거예요. 그걸로 사형시켜버렸어요. 사형시켰는데 이런 사형당한 사람이 만든 그런 것들을 믿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믿는 것들은 다 잘못된 거니까 불법이니까 믿지 말라고 다 계속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탄압을 풀어달라고 하려면 교조가 그렇게 죽었지 않았다. 교조 신원, 교조가 원통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 원통함을 풀어달라는 그런 운동을 제기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그게 이제 교조 신원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보훈에서 몽땅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적어도 2만 명이 모여서 보훈이라는 데는 산골짜기 완전 산골짜기거든요. 거기에 삼남지방에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이쪽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저쪽 이북 쪽에 강원도 사람들, 경기도 사람들도 다 나오는 거예요. 저쪽 이제 북한 쪽으로 하도 모이니까 거기서는 못 오겠죠. 대부분 이 사람들. 사람 모여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라도에서 제일 많이 온다는 거야. 전라도에서. 여기 보세요. 인피, 하늘이라는 데 전라북도거든요. 동쪽으로는 요 광양, 순천. 요 광양, 순천 사람들까지 다 갔다는 거예요. 광양, 순천에서 얼마나 갔는가? 그 이야기 한 50명 정도 간 걸로 여기 지금 순천에. 박나경이라는 사람을 비롯해가지고 약 50명이 간 걸로 돼 있어요. 장흥에서도 여러 5대제라고 하는 이 5대제들이 다 참여를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버리니까 관리들이, 배수같이 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그걸 건들지 못해. 워낙 사람들이 기세 등등해야 가니까. 이미 이 사람들이 갈 때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식량을 준비하고 행장을 모두 소를 팔고 표지막 입고 배낭 짊어지고 그렇게 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소를 팔았다는 이야기 나 농사 안 짓겠어. 이제 이판 사판이야. 그러고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건드렸다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관리들도 건들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가서도 일이 해결이 안 돼. 그냥 내봤어. 굉장히 실망감이 크겠죠. 근데 거기에 있던 아까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고부 군수였는데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온갖 못된 짓을. 자기 아버지 그 옆에 임피영감을 했는데 자기 아버지 선전비 세운다고 돈을 몽땅 요새 이야기 한 1, 2억 뜯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관리라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한 엉터리 세상이고, 그 당시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전봉준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놈 쫓아내버려야지. 그때 쫓아내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순천시장을 해요, 누가? 순천시장이 아주 나쁜 놈이야. 그럼 몰래 사람들이 한 수십 명, 수백 명이 딱 순천시장에 쳐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들것에 태워서 순천 바깥에 가서 내동댕이 쳐버려요. 그럼 그 사람 못 들어와요. 그게 관행이에요. 그 못된 사람들 쫓아내는 방법이야. 죽이고 이러진 않아요. 그냥 그리고 쫓아내는 걸로 끝나요. 그럼 그건 무마돼요. 그러면 정부에서 저놈이 왜 저렇게 쫓겨갔는가 그걸 이제 조사하겠죠. 그래서 나쁜 실업 판명되면 그때 그 처벌하거나 아니면 그걸 주동했던 사람들 처벌하거나 이런 방식이 필요해요. 근데 이때는 오히려 그보다 더 세게 이제 했죠. 그래가지고 관할 점령을 한 다음에 그리고 정부에 이제 호소를 한 셈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온 관리들이 오히려 더 나쁜 짓을 더 많이 해버린 거예요. 온 사람들이. 그걸 진정시키러 온 사람들인데 동학을 했다는 그런 미명하에 그 사람들 다 잡아들이고 두들겨 패고 죽이고 이러는 거야.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그 옆에 고을로 도망갔던 전봉준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무장투쟁을 할 수밖에 없겠다. 죽창 들고 일어서자. 그래가지고 무장이라는 데서 우리 진짜 일어난다. 일어난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무장해서 무장 기포라고 되어 있죠. 그건 무장이라는 게 총 들고 뭐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무장현이 있었어요. 무장이. 지금 거창군입니다. 거창 무장면이라는 데거든요. 현재는. 옛날엔 고을이 굉장히 작아요. 그 무장에서 기포라는 것은 포는 교부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기는 일어나다 그런 뜻이는 일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일어나면서 이렇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성명서를 발표한 거예요. 내가 왜 일어났는가? 우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 그걸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거 다 하시고 여기 빨간 글씨나 보면 의로운 깃발을 들어 잘못되어가는 나라를 바로잡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만들려고 내가 일어난 거다. 그걸 넉자로 이야기하면 보국안리예요. 보국안리. 그래서 동학은 보국안리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국안리라는 게 나라를 돕고 그리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 그러고는 이제 백산에서 모이자. 저거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우리 이걸 하려면 어디서 모여야 되는데 어디서 모이냐면 부안이라는 데 백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백산에서 모이자. 왜 백산에서 모이자 그러냐면 그 백산이라는 데가 전라도를 이렇게 옛날에는 지금 전라남도 북도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전라도예요. 그냥 전라도. 다만 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임금이 서울에서 이렇게 봤을 때 오른쪽에 해당되는 데는 전라우도라고 해요. 임금이 봤을 때 전라도의 왼쪽, 전주 길 왼쪽 여기에 해당되는 좌도라고 해요. 순천은 그러면 좌도일까요? 우도일까요? 순천은 좌도야, 우도야? 예, 그러죠. 임금이 봤을 때, 서울에서 봤을 때 왼쪽에 해당되는 좌도죠. 순천은 좌도고, 광주는 우도죠. 그쪽은 우도예요. 근데 우도가 이렇게 평야가 많아요. 평야가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수탈을 많이 당해요. 굉장히 뺏기는 게 너무 많아. 호남 평야, 나주 평야 다 우도 쪽에 있어요. 전라도 좌도 쪽은 평야가 별로 없어요. 남원에 조금 들판이 조금 있고, 곡성이 약간 있고, 순천 뭐 별거 있나요? 없어. 순천에 들판은 별로 크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온도 이렇게 개발된 데는 다 바다 막아갖고 만드는 거예요. 고흥 같은데 해창만 전부 바다 막았어요. 옛날에는 그런 들판이 없었어요. 조금해. 그러니까 별로 이쪽으로 오고 우도 사람들이 굉장히 평야 넓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쌀이 생산이 많이 되죠. 옛날에는 모든 것은 다 쌀로서 기준인 거예요. 왜냐하면 공장이 없고 농산물이 기준이니까 쌀이 기준이죠. 그래서 실제 그러다 보니까 우도 쪽에 가장 중심지가 어디냐? 부안에 있는 백산에서 모이자로 백산에서 모인 거예요. 백산은 그 산이 하나 있는데 하얀 산이에요. 하얀 산. 근데 그게 높이가 50m밖에 안 돼요. 거기가 호남 평야이기 때문에 50m는 높아 보여요. 그 산밖에 없어. 그러니까 잘 보이는데 거기서 모인 데가 바로 백산이라는 데서 모여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백산에 모였을 때 사람들이 한 10,000명 모였대요. 50m밖에 안 되는, 지금 50m면 이 건물 지금 여기가 한 20m, 한 약 20m 정도 될 겁니다. 꼭 꼭대기까지가. 이거보다 조금 2배 정도 높다고 생각하면 되죠. 거기에 사람들이 10,000명이 여기에 그냥 이렇게 가득 차 있어. 사람들이 다 옛날에 하얀 옷 입어요. 두루마기 입고 왔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뭐만 보이냐면 대막대기 다 들고 온 죽창만 보여요. 그래서 앉으면 죽상이라고 있어요. 죽창만 보이니까 죽상이 돼버리고 이 사람들이 다 섰어. 이렇게 10,000명이 서버렸어. 죽창은 안 보이고 하얀 두루마기만 보여. 하얀 두루마기. 서면 백산으로 있어요. 서면 백산. 서면 하얗게 보인다고 백산. 앉으면 죽산. 그런 말이 유행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제 표방했던 게 보고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제포구미라는 뭐냐면
폭압을 제거하고 구민, 백성들을 구하자. 광대 창생, 창생은 백성을 뜻하거든요. 널리 백성들을 구제하자. 그런 의미.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람들의 목표는 나라를 돕고 그리고 백성들을 편하게 하는데 우리 목표가 있다. 그걸 슬로건을 내세우는 거죠. 그러기 전에 이 사람들이 썼던 이 사발통문입니다. 요걸 사발통이라고 그러거든요. 요게 전봉준입니다. 한자로 쓰고 한글로 전부 옆에다 톱을 달아놨어요. 왜냐하면 농민들은 한자를 못 읽어. 한글만 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농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전부 옆에다 한글을 써놨어요. 여기도 보면 났네 났어 난리가 났어 에이 참 잘 되었지. 난리 난 걸 잘 됐대.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로 세상 이상한 세상이죠. 난리가 났으면 잘못됐다고 해야지 잘 됐다고 하면 안 되죠.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자포자기한 상태라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걸 이렇게 보냈는데도 안 되니까 결국 이제 그 동학이 일어났던 것들인데 한 20년 정도가 이렇게 하는데 요 방법이 재밌죠. 요게 막걸리 사발 아세요? 막걸리 마시는 사발을 다 엎어놓고 엎어놓은 그 가로 이렇게 부숴 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요. 사발을 엎어놓고 그래서 만든 통밀에 사발통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그 사발통에 동그랗게 그려져 있죠. 그 전부 사람 이름 여기 썼는데 그럼 여기에 주모자가 누굴까요? 누군지 모르죠. 주모자를 모르게 하는 방법이에요. 누가 주모였는지 몰라. 그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어떤 성명서를 발표하면 이름 전부 써놓고 뒤에다 뭐라고 썼느냐 무슨 순서 없이 썼다. 그러니까 처음 이름이 이 사람이 주동자인지 뒤에 이름이 주동자인지 모르게 만드는 무슨 그렇게 써놓은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가나다 순 그렇게 써놓은 경우가 있어요. 가나다 순을 썼으니까 주동자가 누군지 모르죠. 그 중에 누가 주동을 했는지. 그런 방법을 해요. 지금 현재는. 근데 그때 주도했던 이게 막판에 나와야 될 사진인데 왜 보이냐면 이 주도했던 지도자들이 누구냐? 아까 전봉주 나왔죠? 이거는 손아중이라는 거예요. 손아중. 이제 순경 똑같죠? 요 순경하고 복장이 비슷하죠. 여기도 보면 뭐라고 하면 동학수계, 동학의 수계, 손아중 이렇게 이름이 써있죠. 손아중이라는 사람이에요. 제일 문제는 세 사람인데 조금 안 좋네요. 이거 초등학생들 보면 조금 좋은 그것은 아닌데 어찌됐건 이미 나와버렸으니 그냥 보여주세요. 지금까지는 김계남 그러면 남원에서 가장 큰 대접지라고 이야기해요. 김계남 요 사진도 김계남이라고 했어요. 요 사진을 갖고. 근데 지금 현재 학자들은 이 사진과 이 사진 같은 사진입니다. 같은 사진인데 약간 하나는 좀 다시 찍고 해가지고 사진들이 조금 이상해지지만 원래가 이게 책에 실린 사진이에요. 원래가 효수한다고 그러거든요. 목만 잘라가지고 3일 동안 이렇게 그 일반 사람들 백성들 그러지 너희들은 이런 일 당하지 않나 이런 일을 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다 해놓고 이렇게 목을 다 걸어놨죠.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동학당의 수계라고 돼 있어요. 그 여기 지금 목을 잘라서 해놨는데 실제 이 사람 전주에서 죽었어요. 전주에서 죽었는데 전주에 잘못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주에서 뭐라고 하면 그 수급으로 원료 보내라고 해요. 원료 보내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 서울에서 소송 바깥에다가 효수하라고 해서 효수했던 사진인데 어떤 학자들 여기 전봉준의 목이라고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거 이제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요. 전봉준 얼굴은 너무 다르거든요. 얼굴이 다르고 수염 때문에 다르죠. 이 수염하고 이 수염도 다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김계남의 사진 이게 잘못됐다. 김계남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냥 이 사람 김계남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실제 봐도 김계남의 어떤 성향하고 봤을 때 이렇게 안 생겼을 것 같다. 그 족보에 사파 같은 게 들어있는데 그 사파가 이거 비슷한 식으로 생겼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누가 김계남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논란이 있는 경우입니다. 일반 동학 농민분들 어떻게 하는가? 이게 동학 농민분 부하고요. 이 사람은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 좀 키우는 게 이런 거, 거의 비싼 사파인데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화승총 들고 이렇게 메고 가죠. 여기도 보면 화승총 메고 가죠. 이 사람 칼 하나 차고 말 타고 지금 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죽창이 이렇게 생겨요. 죽창이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걸로 사람들 위협하고 그런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런 죽창을 들었던 것은 진짜 세상이 완전히 거꾸로 돼버리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졌다고 생각할 때 농민들이 저렇게 죽창을 드는 것이지 아무 때나 드는 건 아니다. 세상이 굉장히 그만큼 어지러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어지러운 세상을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죽창을 들었던 것이지
누구를 뭘 뺏으려고 도둑되려고 강도하려고 그런 걸 들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 순천의 동학 농민들은 뭘 했을까? 이미 그 고구에서 난리가 났을 때 순천에서 이런 일이 있을 뻔했어요. 여기 보면 김갑규라는 사람이 하도 그걸 해가지고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람 그 쫓아내버리려고 했대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들것으로 이렇게 갖다 쳐 박아버리려고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에 백성들을 향해서 원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제발 나 여기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난리가 안 났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동학이 순천에서 먼저 일어날 뻔도 했죠. 그 순천에는 그럼 동학 농민분들이 언제 들어왔는가? 그 중간쯤 1804년 6월 말쯤에 이렇게 김인배라는 사람이 약 10만 명을 데리고 왔다 해서 되는데 실제로 10만 명은 안 될 거고요. 지금 순천 시내 생각해 보세요. 저기 동원이 있었던데 지금 삼성생명이 있고 지금 현재 그 순천문화재단이 있고 하는데 생각해 보면 거기가 순천 읍사가 아니거든요. 10만 명 다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저건 그냥 과장하기 위한 이야기고 한 그 10분의 1 정도나 요 근처에 있었을 거고 대체로 이제 그 주변까지 다 돼서 고흥이라든가 여수라든가 또는 요 광양이라든가 동부에 있는 모든 지역, 관할하는 지역 이야기하면 10만의 거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것도 10만은 안 됐을 겁니다. 아무튼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요 김인배라는 사람이 아까 김계남의 오른팔이었거든요. 그래서 김계남이라는 사람은 남원에서 동학 농민분들을 지휘하고 김인배라는 사람은 여기 순천에 와서 농민분들을 지휘했어요. 그래서 김인배가 여기 와서 이제 순천에 영호 도예소라고 했는데 실제 순천에서 동학의 활동에 참여했던 관락이 한다는 사람입니다. 근데 1894년 요 집강서 시기에 이렇게 이 시기에 관락에 활동한 내용들은 안 나타나요. 그러다 나라가 망한 다음에 이 사람이 천도교 활동을 하고 그리고 천도교에서도 순천 교구장도 하고 1919년 3.1운동 일어났을 때는 이 사람이 교구장이었어요. 근데 그때 3.1운동 할 때 선언서 이렇게 붙이자고 천도교 교인들이 하는데 오히려 그날 출장을 가가지고 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대리가 와가지고 그걸 선언서를 나눠주는 이야기들이 판결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때 여행이 살아남아가지고 밤낮이 하는 뒤에 활동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죠. 문제는 이제 영호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가? 영자는 영남할 때 영자고요. 고개 영자고 호자는 여기 호수 호자인데 호남할 때 호자입니다. 그러니까 영남 호남을 아우른다. 그런 의미로 영호 도예소라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김인배를 일본 놈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라도와 경상 양도 도통령이었다. 그걸 다 통과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순천에 있기는 있었지만 순천에 있었던 그 영호 도예소라는 게 사실은 요 순천만이 아니라 저쪽 영남 지역 진주까지도 이게 통과라는 그런 거로 생각을 했을 거다. 그리고 실제 이 영호 도예소의 이런 조직들은 상당히 정교하게 잘 남아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이 사람들에 대한 후손들이 거의 다 없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누군지를 몰라요. 명단만이지 그 후손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동학에 참여했던 사람들 대부분 죽었거나 첫 번째는 죽었고요. 대부분 죽었어요. 죽지 않은 사람 다 도망갔어요. 대부분. 도망갈 때 어디로 도망갔는가? 섬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섬으로 도망간 사람 많고 두 번째는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학을 했다는 걸 다 숨겨버려요. 동학을 했다는 걸 숨겨버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자기 후손들한테 이렇게 내가 동학을 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그때는 없었어요. 지금은 자랑스러울 수 있는데 그때는 그걸 전부 반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숨겨버렸어요. 똑같아요. 1948년에 여순 사건이 터졌는데 그 위에 우리가 지금 70년이 지났거든요. 지금도 여순에 가담했다는 이야기 절대로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 어떻게 보면 이런 동학에 참여했던 이 사람들 이름만 남아있을 뿐이고 그 후손들 연결되는 게 거의 없어가지고 안타까운 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걸 주로 하느냐? 그때 이런 거 폐정계획이라는 게 용어가 굉장히 어렵죠. 폐단을 시정하는 계획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잘못을 이렇게 올바르게 바로잡는 계획이다. 어떤 게 가장 농민들이 제일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했던 건 뭘 것 같습니까? 농민들이. 세대정치. 정치적으로는 세대정치. 니들 마음대로 왜 네 마음대로 네 마음에 든 놈만 임명하냐 이런 것들이겠죠. 또 하나 뭐 있을까요? 예? 네, 세금 문제. 그때는 세금을 누가 내? 농민들이 다 냈어요. 지금은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고 세금을 내. 농민들은 오히려 돈 받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소득이 없으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죠. 예를 들면
요새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 그러면 세금이 500만 원이야. 예를 들면. 근데 내가 100만 원을 벌어. 세금을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벌어. 그럼 난 세금 안 돼요. 거기는 돈을 너무 적게 받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다 농민들이 세금을 냈어요. 농민들이. 농민은 세금도 내고 군대도 가고 또 실제 그것뿐만 아니라 맨날 훈련 나가고 또 특산물 바쳐야 되고 농민들이 제일 부담이 컸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래서 이제 그 표정은 대부분 그런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 세금이 많냐? 그 세금을 전부 이렇게 바른 세금. 국가에서 진짜 원하는 세금만 거둬야지 무명잡세 이런 거 거두면 안 된다. 그런 민원들을 해결해 주는 것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이렇게 치안 유지하고 그 부자들이 이렇게 막 뜯어가는 것들 다 없애고 그런 활동들을 한 3개월 정도 했어요. 동학이 세상을 장악을 해가지고. 그때 뭐라고 하느냐면 교인은 있으나 관련이 없다. 뭔 말이냐면 동학 교인들은 다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때 정부에서 파견했던 순천부사 예를 들면 그래 이런가 이런 사람들은 제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다 눈치만 보고 있어. 누구 눈치만 보고 있냐면 동학 지도자를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랬던 세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잠깐 동안이긴 했지만 그때가 바로 동학이 세상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르게 잡으려고 했던 시기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참고로 여기쯤에 지금 순천이 있죠. 여기가 브레이크쯤 될 거예요. 관양, 여기 순천, 여기 여수, 고흥, 요런 데가 지금 순천에서 다 관할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순천 읍성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순천 지도거든요. 1872년에 지도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기가 순천 읍성입니다. 여기가 구시가지.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했던 삼성생명이 있는 그 근처로 컴퍼스를 이렇게 딱 동그라미 그리면, 그러니까 중앙시장 남문다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남문이라는 게 순천 읍성의 남문이라는 의미거든요. 연자로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연자로 어디가 있냐면 지금 현재 연자로 어디가 있습니까? 죽도봉 공원이가 있죠. 죽도봉 공원이. 그 연자로 원래 남문 쪽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의료원 아시죠? 의료원 로타리가 북문이에요. 북문. 그래서 거기에 성북교회 있죠. 성의 북쪽에 있는 교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이 굉장히 적어요. 이렇게 가늠해보면 금방 알잖아요. 남문다리에서부터 북부교회까지, 성북교회까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죠. 굉장히 적은 데입니다. 여기에 동그랗게 이렇게 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지도들이 굉장히 채색도 잘 되고 그 상세하게 뭔가 써졌는데 언제 그려진 지도냐면 이게 1872년에 그려진 지도거든요. 정부에서 이걸 전부 주도적으로 각 군현 지도를 다 그렸어요. 대부분 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정부의 그 도화서에 있는 화원들을 전부 파견해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그 전에 1872년에 6년 전에 1866년에 병인난이 일어났어요. 강화도 쳐들어왔죠. 프랑스 군들이. 1872년에 미군이 강화도 또 쳐들어왔죠. 그런 것들 때문에 외적들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까? 어디로 다니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지. 임금이. 그래서 임금이 볼 수 있도록 이런 지도를 다 구현대로 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지도에는 어디가 요새고 어디가 이렇게 막을 수 있는 편한 장소 이런 것들이 전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런 동학이 1894년에 일어났을 때 동학의 경위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사람들의 목표는 자기들 스스로 지금 완전히 구렁텅이에 빠져버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스스로를 구하자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일어나서 무장 봉기를 한 셈인데 일본조차도 동학 농민군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포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려는 누리운 군대가 바로 동학 군인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황해의 오화기문 보면 광군하고 딱 그 동학 농민군을 비교를 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광군은 행군하게 되면 연대에 닥치는 노략질을 했다. 심지어 점포 망가뜨리고 상인들의 물건을 겁탈하고 마을로 들어가서 닭이나 개 남아나는 게 없을 정도 다 잡아가 버리고 관군이 그랬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죠.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 그리고 황해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불에서 보고 듣고 했던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적들은 그 황해는 동학 농민군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비라고 적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관군의 소연과 반대로 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조금도 일을 어지게 않고 보리를 쓰러뜨렸으면 보리도 다 일으켜 세워놓고 그러고 갔다고. 또 여기 뒤에도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농민들이 누구를 지지했느냐면 이 그 적들에게 그러니까 동학 농민군들에게는 막 음식을 갖다 줘.
술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고 다 갖다 주는데 관군들은 아예 안 갖다 줘 버리니까 굶주린 기색이 굉장히 역력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얼마나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 돌아다닐 때 관군하고 농민군하고 차이가 얼마나 컸었는가. 심지어 동학을 나쁘게 본 사람의 학자의 글인데도 불구하고 동학을 굉장히 좋게 써놨죠.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들은 대체로 그 순천의 영어 도요소라는 게 어떻게 활동을 했는가, 어떤 활동을 했는가를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고요. 또 이제 지금 그 이어서 하는 것들이 대체로 이런 큰 내용들이지만 크게 보면 무슨 이야기냐면 영어 도요소가 순천뿐만 아니라 경상도 지역으로도 이렇게 진출을 하는데 진출하는 이유는 일본이 그쪽에서 부산 쪽에서 오거든요, 일본이.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진주로 나가는 거다. 그런 이야기인 셈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사실 전쟁을 할 줄 몰라요. 원래 농사 있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은 전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전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항상 두렵지. 왜냐하면 광군이나 일본군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투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전쟁 연습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싸우려면 뭔가 다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지금 김대가 부적 이렇게 그려가지고 수탁한테 이렇게 붙여놓고 총 쏘는 거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총을 3방이나 쐈다는 거예요. 부적 붙인 그 닭에다가 총이 한 방도 안 맞았대. 그러니까 당신들도 부적만 붙이고 있으면 총이 안 맞을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전진하라고. 등 뒤에다 부적을 딱 붙여서 처음 전진시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총이 진짜 안 맞았는가? 총 맞죠. 총 앞에 있으면 맞아요. 빈총도 맞으면 재수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으면 안 돼. 맞으면 안 되는데 저 이유는 왜 그러면 그 닭이 안 죽었는가? 예를 들어 화승총은 유효사거리라는 게 있어요. 유효사거리 저만큼 저기에 서 있는 닭은 맞아. 그럼 죽어. 근데 저만큼 떨어져 있으면 안 죽어요. 총알이 그만큼 안 나가. 화승총은 굉장히 사거리가 짧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저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인 셈이죠. 그리고 이제 진주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보고감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항상 계속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일어선 이유들은 보고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셈이죠. 그때 관군들이 갖고 있는 대왕포, 요 대왕포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돌멩이 이렇게 잘 갈아놓은 겁니다. 나중에 어디에 갔더니 이렇게 대왕포 석환이라고 하는데 돌멩이로 된 대왕포의 포탄이에요. 이걸 뒤에서 장약을 해가지고 화약을 몽땅 집어넣어서 그걸 폭발을 시키면 앞에 동료가 뻥 하고 터지겠죠. 그 어디에 나가서 사람 맞으면 죽어버리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야. 이런 돌멩이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나도 울산 바깥에. 그래서 거기 가서 강의를 할 때 저거 지금 돌멩이인 줄 알고는 뭐 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나는 돌멩이로 보지 않는다. 저건 포탄이다. 깜짝 놀래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뭐 와서 누가 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긴가 아닌가 자기들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나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모아놓으라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처음에 동학 농민군들이 무장해서 이렇게 무장 기포했다 했잖아요. 농민군들 처음 모아가지고 백산으로 옮겨가는 그거 있었는데 그 무장 업소를 발굴했는데 거기에 이게 이렇게 포탄들이 나왔어요. 이게 비격진 천례입니다. 이민열한테 비격진 천례가 폭발해가지고 엄청난 효과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비격진 천례가 제대로 된 게 우리나라에 2-3개밖에 없었어요. 보물로 지정되어 있어요. 한꺼번에 여기에 있는 게 6개고요. 9개인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게 과연 관군이 갖고 있으면서 농민군을 향해서 쏘려고 했는가 안 했는가 그걸 이제 추정을 해보자고 부르더라고요. 그 가서 이제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않고 묻어놓고 간 것 같더라고요. 고고가 발굴한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 농민군들이 무장을 장악을 하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묻어놔버리고 그러고 가버리고는 그걸로 끝나버린 것 같다고. 근데 어쨌든 그것이 100년 뒤에 발굴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이런 비격진 전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약간 동요를 했던 것들은 어쨌든 조선의 정치가 지금 바뀌어지고 있었고 친일 정권하고 일본군들이 동학 농민군들을 계속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전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는 농민군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가? 자기들이 근거지로 삼을 수 있는 데는 뭔가 장악을 해야 되겠죠. 근거지로 삼으려고 영남쪽으로 해봤지만 그것도 안 돼서 실패했어. 그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어디일까? 그래서 한 군데 생각한 게 이웃이에요, 이웃. 이웃이라는 데는 아까 봤듯이 완전 반도죠. 그러니까 배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목을 딱 막고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황해라는 사람이 여수를 표현할 때 뭐라고 했냐면 여수는 국자 모양으로 생겼다 그랬어요. 국자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욕자를 거꾸로 쓰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그 국자의 요 끄트머리를 딱 막고 있으면 국자 안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여수를 공격을 하려고 계속 들어가는데 문제는 여수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좌수영이잖아요. 좌수영. 좌수영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서 몇 번 공격을 했지만 안 돼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 번 공격했어요. 그래서 최후의 공방전이 이렇게 여수에서 1차 공격, 2차 공격, 3차 공격 계속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그 편지를 보내요. 야, 우리 형제들인데 우리끼리 이렇게 싸워서 되겠냐? 저 일본 놈들하고 싸워야지.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좌수사로 온 사람이 그걸 거부해요. 심지어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 여수 앞바다에 있는 배가 있었는데 일본군 해병대, 육전대라고 그러거든요. 해병대를 싣고 있는 배가 있었어요. 그 배에 있는 부인들 다 동원하고 또 여수 어민들이 이미 여수 앞바다에 일본 어민들이 불법으로 와서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그들 한국 사람들이 혹시라도 자기들한테 뭔가 그 잘못 해방될까 봐서 위협하려고 총을 갖고 있어요. 니들 갖고 있는 총 다 가지고 와서 저 사람들 무찌르자, 통학 농민들 무찌르자 해가지고 그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농민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안 되겠다. 여수도 우리의 근거지가 될 수가 없다. 다시 순천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순천으로 돌아왔죠. 그러면 이제 세상이 바뀐 건 알죠. 가만히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 숨죽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 숨죽이고 있었는가? 양반들. 다음에 이제 그 주로 벼슬아치 했던 사람들, 향리들, 순천의 향리들 이런 사람들이 동학 농민군이 강할 때는 농민군 쪽에 살짝 이렇게 협조해 준 척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농민군들이 지금 북쪽에서부터 우금치에서 이미 패했다는 소식이 딱 들어왔어. 아, 이거 농민군 편들었다면 큰일 나겠구나. 그때부터 이렇게 완전 손바닥을 딱 바꿔버려요. 손바닥을 바꿔서 이제 농민군 편을 들지 않고 아예 이제 광군 쪽, 수성군 쪽 그런 상황에서 수성군이라 해가지고 우리 이제 양반들 중심으로 이렇게 군인 사로 이제 농민군을 체포하기 위한 그리고 그 사람들을 무찌르기 위한 그런 군대가 또 만들어져요. 똑같이 의병이라고 그래요. 농민군도 의병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도 의병이라고 그러고 다 의병이라고 그래. 그때는. 그 양쪽이 다 의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장이 다른 거지. 일반 농민군들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보국감염을 위한 의병을 표방한 거고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또 그 사람들도 또 명분은 있어요. 저 사람들 국가에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니까 국가의 조선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무찌르는 게 우리가 당연히 의병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양쪽이 다 의병이야.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농민분들을 이렇게 몰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순천에서는 한 400명 정도가 한꺼번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새벽에 보통은 이렇게 읍성 내에 자고 있는데 새벽에 쳐들어와 버리죠. 그 사람들 일부는 깨갖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일부는 이제 거기 죽은 사람들이 400명 정도 됐다고. 일본 사람들 와갖고 이렇게 일본 사람들 굉장히 친밀하거든요. 군대가 와서 저하고 보고 이렇게 세봤던 모양이에요. 400구 정도의 시신이 널려져 있더라.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광양이는 굉장히 심각해요. 여기 보세요. 집이 한 1000채 정도, 1000호 정도가 소실이 돼버렸고 사람도 한 1000명 정도가 죽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표현을 마치 사람을 죽이는 것을 짐승을 사냥하듯이 했다고. 아주 굉장히 나쁜 표현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그 생명이라는 것이 고귀함 이런 건 전혀 없고 그야말로 뭐 파리의 목숨에 다름없이 그게 죽었다는 말이죠. 근데 그때 살아났던 한 분이 그때 동학 지도자인데 조도환이라는 사람의 그 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사 하늘의 스승에 의해서 감흥하시는 대로 생겨서 살아남았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이 본관이라고 여기 순천 쪽에서 불에 넘어가는 쪽 오른쪽에 있는 본관면이 있거든요. 그 후손을 만났어요. 후손을 만나서 들어봤어요. 당신 할아버지 살아날 때 혹시 이야기 들어봤냐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눈이 왔대. 이때 겨울이거든요. 큰 겨울이에요. 12월 양력 12월부터 2월달 사이에 저 사람들이 대부분 다 희생되거든요. 그때가 이제 동학이 다 몰려날 때예요. 그때인데 그때 대구산 불속에 숨어 있었대요. 숨어 있는데 눈이 오더래요. 근데 뭔가 자기가 낌새가 이상해가지고 굴에 있으면 안 되겠더래요. 그 굴에서 나올 때 신발 옛날 집신 신죠. 이렇게 그냥 올바로 나온 게 아니라 거꾸로 갔대요. 거꾸로. 굴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집신을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다들 도망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살아남았대요.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이 나중에도 계속 활동하고 그렇습니다. 이웃에서 한 500명 죽고요. 나간 보성, 나간은 옛날 군이었거든요. 지금은 나간 유엔이지만 나간 보성 고위에서도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정도가 죽은 걸로. 그래서 최소한 한 2,000명 정도 여기서 죽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장흥의 경우에는 제일 유명한 요겁니다. 장태. 닭장태라고 해서 여긴 다 시골에 안 사니까 저는 그래 촌에 사는데 여기 사람들 다 순천 시내에 사시죠. 닭장태 안 보는지 모르죠. 닭 키우는 둥어리, 닭 키우는 거, 병아리 닭 이런 키우는 건데 저 장성 환경에서 싸울 때 관군들이 굉장히 기관포를 동원하거든요. 기관총을 동원해서 총을 쏘니까 농민군들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민군들이 요 뒤에 숨는 거야. 요 안에다 집을 몽땅 채워놔. 집을 채워서 요 뒤에 숨어서 입을 굴려. 그 뒤에서 숨어서 굴리고 하니까 총알이 박혀도 여기에 딱 버티게죠. 방탄이 되죠. 그래가지고 관군을 이겨버려요. 그런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장사람이 장사람. 이장표라는 이방원이라는 사람.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승리해서 그래서 황룡천 전투에서 승리한 걸로 이야기를 하죠. 장의 집안에서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해서 양반들이 굉장히 곤혹스럽게 당하는데 그때 장읍성을 공격할 때 죽었던 사람들이 약 100명, 국민들 장교를 합해서 100명이고 그 읍에 내있던 사람들 한 500명, 한 600명 정도가 장읍성 내에서 죽습니다. 농민군들한테. 이거 굉장히 많이, 장은 부사부터 죽었으니까. 그럴 때 누가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느냐 하면, 박근혜가 죽은 모습들을 이렇게 했지만, 뒤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요. 장농민군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는데 여성, 소년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여성은 무녀예요, 무녀. 여기 점치는 사람, 아까 점치는 사람 이야기 했었는데, 여기 읽을 때는 여기 한자로는 소사라고 써졌거든요. 근데 이두예요, 이두. 그래서 읽을 때는 사실은 조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지금 이소사라고 많이 읽더라고요. 원칙적으로는 조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이시부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시부이. 이시부이라는 뜻인데 말을 타고 장부에서 이렇게 마치 잔다르크처럼 지휘했다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 양반이 잡혀가지고 나중까지 압송이 됐대요. 나중에 압송이 됐는데 얼마나 맞아버렸는지 이 넓적다리가 다 썩어서 문드러져가지고 살이 다 보였대요. 그래서 이제 일본군은 군의가 있거든요. 군의관이 있거든요. 그 군의관들이 따라왔어요. 그 군의관에게 치료를 시켰다까지만 나오지 죽였는지 살았는지 그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죽은지 살았는지는 몰라요. 또 최동자라고 나이 한 15살 이내 정도 10대 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해요. 장흥에서는. 그게 여기하고는 다른 점입니다. 여기는 그런 기록들이 없어요. 근데 여성이 활동하고 소년이 활동한 내용들이 장흥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동아의 전투가 장흥에서 벌어지는데 그 전투에 벌어진 장소가 석대들이라고 해요. 석대라고 해가지고 돌로 된 대가 있어요. 굉장히 넓은 이렇게 언덕배기가 있어요. 거기에다 지금 동학기념관,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을 지어놨습니다. 혹시 나중에 장흥 가면 길 옆에 바로 있거든요. 오른쪽에. 한번 가보세요. 그때 무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여기 보면 잠깐만요. 여기 보면 지금 사망자 많았다고만 했지 얼마나 많은지 몰랐는데 장흥에서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의환이라는 데 있는데 이의환 선생이 본인이 다 그 찾아봤대요. 누가 죽었고 자기 동네 다니면서 그랬더니 무려 이 양반 표현에 의하면 이름이 남아있는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만 357명이고 이름을 확인 못한 사람이 1165명이네. 그러니까 한 1500명이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어요. 3만 명 정도 참여했는데 그래서 적어도 1500명 이상이 농민들이 죽었고 그 아까 이야기한 장읍성 전투에서 관군을 비롯한 농민들이 약 600명 죽어서 장흥 한 곳에서만 해도 2000명이 넘게 죽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순천 읍성에서 400명 죽은 거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피해가 컸죠. 그래서 장흥 사람들은 양쪽 이쪽 관군에 섰던 사람들하고 농민군에 섰던 사람들이 굉장히 갈등이 심했습니다. 엄청 갈등이 심했어요. 100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후손도 이야기를 안 할 정도로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다가 100년이 지난 다음에 화해를 했어요.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이제 여기 지금 석대댁이거든요. 여기 석대입니다. 이렇게 돌멩이가 있죠. 여기 앞에 뜰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뜰에서 싸우다 여기까지 몰려갔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요게 이제 장읍성에서 싸우다 죽은 관군을 들여다 부사를 죽은 사람, 그런 사당이에요. 그 사람들 모시는 사당이고, 이게 이제 농민군 기념관입니다. 석대에 있는 기념관입니다. 요건 지금 일제시대에 세우는 청도 교당인데, 지금
등록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보통은 지금 현재 순천에도 천도교당 없습니다. 전국에 천도교당인데는 한 5군데에서 10군데 정도밖에 안 돼요. 몇 군데 없습니다. 근데 자랑함도에는 자웅이 잘 남아 있어서 문화재청에서 그걸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했어요. 지금 현재 읍은 4개 있습니다. 이게 1972년에 세운 기념탑이거든요. 이 기념탑을 녹두 장군을 소설을 쓴 총기숙 선생이 주동이 돼가지고, 총기숙이 장군이거든요. 장군에서 그분이 주동이 돼가지고 저 기념탑을 세웠어요. 기념탑을 세우고 기념식을 벌였어요. 그럼 2000년이 넘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10몇 년이 지난다. 그 20년 지나가지고 기념탑을 세워놓기만 하고 기념식을 못 하다가 한 20년 지난 다음에 후손들하고 화해가 돼가지고 그런 다음에 기념식이 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이쪽 후손이나 저쪽 후손이나 서로 그런 거 앙금 없이 서로 잘 지내자. 그 상생한다고 그러죠. 그 상생화합에 지금 현재는 이제 그런 모드로 가고 있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한다면 이게 이렇게 그 농민분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것은 어떤 사람들 때문인가? 처진 일본군이 저쪽 관군하고 같이 와요. 그래가지고 관군의 지시를 전부 내려요. 지금도 전쟁 나면 어쩐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지금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작전권은 미군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없습니다. 불쌍하죠? 그게 주권을 가진 국가가 그렇게 그럴 수 없는 것들이죠. 근데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는 우리가 침략은 당했지만 아직 주권을 빼앗기진 않았어. 1893년이니까. 1910년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군대 지휘를 누가 대부분 다 하냐면 일본군이에요. 일본군 대대장 별로 높지도 않아요. 소령 중령 되는 사람들 우리의 거의 장성급에 해당되는 사람들 지휘를 해요. 그럼 너희들 이렇게 와라. 언제까지 여기로 와라. 전부 지시가 내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몽땅 죽였죠. 그 죽인 일기가 남아있어요. 나중에서 죽였던 일기들이 굉장히 참혹해요. 피가 워낙 많이 흘려가지고 겨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얼어붙어 버리죠. 그게 그 길바닥이 전체가 다 빨간 피로 이렇게 얼어붙었다고. 자기들 편지에 그렇게 쓰고 있는 게 있어요. 관군들 물론 많이 죽였죠. 관군들.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좌수영, 이 사람들 군인들이니까 이 사람들도 군인들. 다음에 각 군인의 수성군이라고 그랬잖아요. 각 군역마다 수성군이 이렇게 조직이 돼가 그 사람들이 이제 농민들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군대에 여러 유형의 군인들에 의해서 농민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다. 그때 죽이는 방법도 굉장히 잔인해요. 다 아주 잔인해요. 그 잔인한 방법들을 그때 참여했던 사람이 오지영이라는 사람은 그때 농민에 참여했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접주였거든요. 그 사람이 쓴 동학사에 보면 총으로 쏴서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몽둥이를 때려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수영하고 땅에 파묻어 죽이고 나무에 매달아 죽이고 이렇게 쭉쭉 썼는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은 일본 측 자료에 그렇게 돼 있어요. 총살, 돌살, 타살, 소살 이런 방법으로 죽였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다 확인이 되는 것들이죠. 근데 어디가 가장 심했는가? 전라도가 가장 심했다는데요. 전라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전라도에서. 여기 보면 지금 오징어 동학사에서도 전라도가 제일 많았다고 그랬고 전라도 피해 규모에 대해서 이루왕 관군 측의 대장이거든요. 우선봉진 대장인데 이 사람이 해남까지 갔다. 그래가지고 그 이규태도 같은 대장입니다. 일본군하고 함께 연합공격해서 적을 대포 36,000명의 목을 뺐다고. 황영이라는 사람이 이게 36,000명은 아마도 전라도에서 죽은 사람을 표현한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요. 정확히는 몰라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황현이 오하김이라는 것은 대체로 전라도 이야기도 많이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전라도 사람이 36,000명 정도 죽은 걸로 당시에 소문이 났었구나. 이거 너무 참혹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지금 목표수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누군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게 사진 찍은 사람이에요. 사진 찍은 사람인데 자기가 이 사진을 찍으려고 서소문 앞에 갔더니 이렇게 삼각대를 세워놓고 거기다 이렇게 먼지를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걸 보니까 이렇게 다 땅으로 이렇게 내려뜨려져 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제 이렇게 덜렁덜렁 매달려 있잖아. 그걸 사진을 찍으려고 일부러 올렸대요. 그 자기가 써놨어요. 그렇게. 그 재현을 해서 사진을 찍었다고. 그게 나중에 책에 있어요. 그걸 또 자기 신문에 글을 쓸 때는 뭐라고 하느냐면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컷을 그려라. 그 사파가 그래서 그려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 성이 나오니까 이 사람이 누구구나. 그래서
두 사람 목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을 알게 됐어요. 최재열한 사람하고 안교선이라는 사람이 처형돼 그게 기록에 나오지 방금 기록에 나와요. 처형을 하고 3일 동안 효사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 이 사람이 누구. 근데 그 모습이 너무 편안해요. 여기 보면 지금 각자 이름을 써졌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름을 확인했고 두 발이 발로도 못 치게 하려고 두 발을 묶어놓고 그리고 참수를 했는데 한 사람은 칼자국이 여러 번 나왔다. 목에 칼자국이. 칼이 잘 안 드는 칼이야. 만나이들 그 휘두른 칼이 한꺼번에 목에 안 되죠. 그래서 여러 번 칼들이 돼 있더라. 한국 사람한테 물어봤다.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돼 있고 이사벨라 비숍이라는 사람은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과 그 이웃나라도 혹시 나중에 아직 5학년이니까 아직은 좀 보기는 좀 그렇고 엄마한테 한번 보라 그러세요. 책 굉장히 재밌어요. 이사벨라 비숍이라는 사람이 여행가예요. 영국의 여행가, 여성 여행가인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금강산도 가보고 다 가봤어요. 명성황후도 만났어요. 명성황후도 만나가지고 인터뷰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사벨라 비숍의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 그 책은 지금 현재 고등학생 정도면 읽을 수 있으니까 현재 여기 고등학생들은 한번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그러면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명성황후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고종은 좀 무능했다고 그러더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히려 명성황후가 훨씬 더 똑똑해요.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 써졌는데 어찌됐건 이사벨라 비숍은 여기에 교주의 머리가 충성스러운 관리에 의해서 서울로 압송됐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 김계남이 그 머리 하나 있었던 게 있잖아요. 그게 소금에 절여가지고 서울까지 보낸 게 썩지 못하게 그 서울에서 3일 동안 효사라고 다 걸어놓은 거예요. 그 일본인 사진사가 사진을 찍었는데 동학 수령의 머리다 이렇게만 써놓은 거죠. 그런데 이사벨라 비숍은 그걸 이렇게 전부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가장 아주 분주한 글이 서소문 밖에 어느 시장거리에서 봤다. 야영장에서는 주전자, 대나무 이렇게 삼각해가지고 이렇게 차 끓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놓고 나무들은 세 개 얼기설기 받쳐놓으면 그 정도였다. 다른 사람 머리 하나가 그 아래 또 하나 머리가 또 하나 있거든요. 그 아래로 내려뜨려져 있었다. 그렇지만 그 얼굴 모두가 고요하고 아주 엄숙했다. 그러니까 자기 죽음을 달갑게 그냥 받아들인 거죠.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길바닥에 나뒹굴어져 있어서 개들이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어쩌면 물어뜯기 아주 안성맞춤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방치돼 있었다. 그런 의미죠. 그런 끔찍한 광경이 일주일이나 계속했다고 이사벨라 비숍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 전체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전라도에 동학이 들어온 것은 1890년대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한 30년 지난 다음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동학 만들어진 건 언제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예, 5학년도 아니까 다른 분들은 다 아시겠죠? 1860년에 창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1890년대, 빠른 사람은 1880년대 후반에도 받아들이는데 대부분 전라도 사람들은 1890년대. 그러면 경상도 경주에서 저게 만들어졌다겠죠? 왜 여기는 한 30년 뒤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은 왜 그렇게 늦게 들어왔을까요? 전라도는. 최시영이라는 사람 4년 뒤에 교주는 돌아가셔버렸고 교주의 뒤를 이어서 최시영 선생이 교주가 됐는데 그분은 주로 포교를 어디로 하러 다녔냐면 경상도하고 그 다음에 충청도하고 강원도를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전라도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전라도가 제일 늦었죠. 그래서 전라도가 늦게 됐죠. 동학농민군의 지향점을 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도산에 빠진 백성들을 구제하고 제폭구민, 광대창생, 보호관민 그러니까 나라를 도와서 백성들을 편안한데 그런 데 목표를 두고 있었다. 그 순천에는 동학의 조직이 있었는데 그 조직의 명칭은 영호도예소라는 명칭인데 순천 도예소라고 하지 않고 영호도예소라고 했던 것은 영남 지역을 어찌됐건 지향하는 영남 지역도 우리가 거기까지 점령을 하겠다 또는 그 지역으로 진출을 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어 있다는 것. 영호도에서 활동도 보국이라든가 안민이라든가 이런 데 초점이 맞춰졌고 여기 순천을 중심으로 한 이런 동학 조직에서 돌아가신 분들 현재까지 파악을 한다면 최소한 한 2,000명 정도 돌아가신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장의 경우에는 5대접이 있었다는 것. 그 5대접에 특히 여성과 소년 농민분들의 누구신 활동을 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공방제 석회도에서가 이루어졌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거기는 계속 계승이 돼요. 천도교, 장천도교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 장천도교로 이어지고 그것이 국내 한일운동으로 이어져요. 그건 지금도 현재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장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불기차게 포기하지 않고 활동했던 내용들이 나오고
영해당은 수성군 쪽의 사당으로서 이렇게 오래된 사당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 그 장미의 동문의 기념사업은 2015년에 지어진 기념관으로서 그것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런 의미들은 이렇게 평등사회, 새로운 세상에 대한 평등사회, 농민과 수성군의 어떤 희생을 상생해명의 차원에서 이렇게 승화시켜서 기억하고 그 기록으로 남기자.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전반적으로 본다면 이런 거겠죠. 동학의 창시라든가 농민의 역사적 의미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회적 혼란을 어떻게 보면 민족 종교로서 이렇게 구원해 보려고 했던 것이 최재우 선생의 뜻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뭔가 이상사회를 건설하는 그런 정신적 이상사회 이런 걸 꿈꾸지 않았을까. 최재우 선생만큼은. 그 뒤에 이제 최시영으로 이어지고 전봉준으로 이어지면서 사회 변혁의 꿈을 꾼 거죠. 그래서 인류 보편의 가치인 평등 이런 것들을 크게 인식하는 게 1860년대니까 그게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평등,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이런 그 개념은 미국이라 하더라도 여성 평등권은 굉장히 늦게 됩니다. 20세기 전반에 이루어져요. 여성들이 이렇게 투표에 참여했던 게 굉장히 빠를까죠?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늦어요. 근데 우리는 최시영 선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냐면 여성하고 다음에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강해요. 이대 교수인 최시영 선생은 예를 들면 아버지가 맨날 아들을 때려, 딸을 때리고 당신이 아들, 딸을 때리는 건 하느님을 때리는 거라고 했어요. 하느님을 때리는 거. 아들도 하느님과 딸도 하느님, 자기도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해요. 여성이 지금 배를 이렇게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불렀어. 근데 여성은 막 구박해. 당신은 하느님을 보신 여성을 지금 구박한다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분이 결혼을 3번이나 했습니다. 아니, 죽어서 그래요. 첫째 부인 죽고 두 번째 부인 죽고 그러면서 결혼을 몇 번 했어요. 어찌됐건 이런 평등사상 그런 게 1860년대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개벽, 아까 이야기했죠. 뭔가 세상이 바뀐다. 새로운 세상이 온다. 그런 희망. 새로운 세상은 우리가 어떤 세상이어야 되는가. 말할 필요 없이 평등한 세상을 이야기했겠죠. 그 사회적 변혁을 실현해 보려고 전봉준, 김계남, 손아정 이런 사람도 했지만 결국 역부족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런 능력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고부 또는 그쪽에 거창에 또는 뭐 태인에 살고 있는 그냥 농촌 지식인일 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경국제세,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어떻게 구하겠다 이런 건 없이 울분 그리고 전라도의 어떤 피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들로서 도저히 안 되니까 나중에 누구하고 연결하려고 하냐면 개원군하고 연결을 해요. 개원군하고. 전봉준이 개원군하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내용들이 직접 왔다 갔다 아니라 밀사들이 왔다 갔다 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약에 서울에 가서 이렇게 친일 정부를 무너뜨려 버리면 개원군을 옹립해서 뭔가를 할 생각이었지 자기들이 정치를 할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그만큼 아직 역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들은 나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양반들이 딸이 있는데 결혼을 하는데 어떤 노비가 와가지고 당신 딸하고 결혼한다고 그래버려요.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상관없이 당신 딸 내가 잡아가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갖고 운명 계좌먹기로 결혼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양반들은 기겁을 하죠. 왜냐하면 신분제 사회에 자기들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신분을 초월한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그 인식이 아주 나빠져요. 양반들한테. 동학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는 거예요. 마음대로 뺏어가고 마음대로 뺏어가고. 그러니까 실제 그 동학을 시행했던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아까 좋은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나쁜 짓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오히려 인식을 나쁘게 하는 그게 영향이 아직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굉장히 그 안 좋은 것들이 양반들에게 등을 돌리게 하는 어떤 양반들은 처음에 이렇게 혹했다가 나중에 다 등을 돌리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건 아직은 나라를 다스릴 만한 영향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 실패의 원인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동학을 이제 그 천도교를 계승하잖아요. 아까 학은 동학이요, 도는 천도다고 했죠. 그렇게 계승을 해가지고 천도교를 이렇게 계승이 됐어요. 그 천도교가 중심되어 삼륜론입니다. 손병희 선생님 들어보셨죠? 손병희는 3대 그 교주였거든요. 그때는 교주, 1919년에는 교주가 아니었습니다. 박인호라는 사람이 교주였고, 이분은 이제 교주에서 물러나서 천도교 마크의 지도자, 신력자로 있었는데, 돈이 제일 많은 데가 기독교 다음에 예를 들어 불교 그리고 천도교 중에 돈이 제일 많은 데 천도교였습니다.
그 3.1운동 일어날 때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천도교에서 드렸어요. 그래서 3.1운동이 훨씬 더 크게 벌어질 수 있었고, 출판사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선언서, 기미 독립선언서도 천도교 출판사, 보성사람대에서 그걸 찍어냈거든요. 그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3.1운동이 이렇게 퍼질 수 있어요. 얼마나 빨리 퍼지냐면요. 보성사에서 찍은 그 인쇄물 2월 말에 끝났을 거예요. 3.1운동 이제 쓰려고 했으니까. 그걸 비밀리에 이렇게 보내요. 보냈는데, 그때는 전주까지 이렇게, 서울에서 전주까지 기차가 있어요. 광주 저 목포로 내려간 기차가 있어요. 그리고 대전을 거쳐서 저 부산으로 내려간 기차. 그 기차를 통해서 다 이렇게 몰래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전주에 도착한 선언서가 남원으로 왔고, 남원 사람이 그것을 구례로 전해주고, 구례 사람이 순천으로 전해줬어요. 구례에는 13부를 전해줬고요. 그게 판결문에 나옵니다. 천도교를 통해서 13부가 왔고, 그걸 어떻게 하자고 그러냐면, 각 면사무소 헌병대 앞에 게시판에 붙이자고, 군청 앞에 붙이자고 해요. 그래서 밤에 가서 몰래 붙여요. 붙이다 체포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순천으로 전해준 사람도 남원의 그 천도교인하고 다음에 구례의 천도교인 둘이가 같이 와가지고 순천 천도교를 찾아왔어요. 근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박나경이라는 사람이 교구장인데 어디 가고 없어. 그 대리 교구장이 와서 그걸 인수를 해요. 그때 여기 순천, 여수, 그리고 광양 이 세 군데 그 뿌리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한 40명 정도 됐어요. 그걸 이제 여수에 조금, 다음에 광양에 조금, 순천에 조금 이렇게 나눠 갖고, 그리고 남은 게 9매인가? 그래가지고 남은 9매를 가지고 서면, 다음에 넘어가서 황전 쪽 붙이러 가다가 잡혀요. 그 사람. 가지고 왔던 전달했던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3월 2일 날 이루어지거든요. 3월 2일 날 저녁에 이루어져요. 그런 것들이. 3월 2일 날 오전에 왔다가 그 저녁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3.1운동이 지금 3.1운동은 서울에서 일어났는데 3월 1일 날. 3월 2일 날, 그 다음날 바로 게시물이 붙여집니다. 일부는 붙이다가 체포자가 됐고, 일부는 붙였고, 그런 것들이 3월 2일 날 하루 이틀 이렇게밖에 안 걸리는 거니까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거죠. 그 중에 한 장을 봤어요. 3.1운동 선언서를. 석전 황원이라는 사람인데, 매천 황현 선생님 그 동생입니다. 동생이 1910년에 살아있었거든요. 형은 1910년에 자결해버렸죠. 돌아가셨는데, 동생 석전 황원이 갖고 있는 이 첩에다가 그 한 장을 딱 붙여놨다고. 이 독립선언서 한 장을. 지금 현재 독립선언서는 2장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2장이 지정되어 있고, 현재 알려진 거로는 한 20장 정도 된답니다. 2만 명 이상 그러니까 서울에서 출판했던 것 이렇게 프린트를 했던 것은 한 2만 명 이상 정도 추정하거든요. 그 중에 한 20명 남아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장을 봤어요. 구례에 그게 남아있습니다. 순천도 어디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이렇게 꼼꼼히 숨겨가지고 그거다 딱 붙여놨으면 남아있을 건데, 그러니까 붙였거나 또는 붙이려고 했던 것은 다 압수당해버렸거든요. 일본 놈들이 다 가져가버렸죠. 근데 그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으면 아마 누군가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지금 현재는 잘 안 알려져 있죠. 그래서 3.1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거죠.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현재 이런 생명운동, 생명사상, 또 평화운동 이런 것들도 다 천도교에서 기원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날 제정한 사람이 방정환 선생이죠. 방정환 선생이 천도교인이에요. 천도교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날 지정할 때 천도교에서 한 거예요. 천도교에서. 처음에는 5월 1일이었습니다. 5월 1일인데 이걸 5월 5일로 나중에 바꾼 거예요. 해방부에 바꾼 거고. 그래서 일제시대 1920년대 어린이날 지정을 된 거죠. 여성운동도 아까 여성에 대한 이야기, 그 최시영 선생 이야기하면서 여성과 어린이 이런 걸 굉장히 강조했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사상적 기원이 전부 동학 사상에서 기원하는 게 동학 사상이죠. 동학이 구태의연하다. 지금으로부터 예를 들어 150년 전 그냥 구태의연한 사상을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내용에 뜯어보면 지금 현재도 적용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성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와 계시지만, 페미니즘 같은 것도 결국에는 서양의 이론이라고 이야기할 게 없이 최시영 선생을 보면 얼마든지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소수자에 대한 어떤 존중 이런 것들을 천주교 쪽에서도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어떤 그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걸 주목했던 분이 누구냐면 돌아가신 김지아 선생이라고 오적을 썼던 시 다음시라고 하죠. 굉장히 풍자시를 잘 쓰신 분이었는데, 그 김지아 선생이 가장 먼저 동학의 생명사상을 주목했고, 그
그분의 스승이나 다름없는 또 저 원주에서 활동했던 분, 그저 남 그림 잘 그렸던 분이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지하순주기하고 같이 활동했던 분. 예, 장일순 선생. 그런 분들이 전부 천주교적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최시영 선생이 어디서 체포됐냐? 원주에서 체포됐어요. 그래서 서울로 압송돼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원주의 어떤 부담감, 부채감 이런 게 정신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는 진짜 글을 읽은 적은 없지만 어찌됐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지금 현재까지도 동학은 죽어버린 사상이 아니라 우리가 발굴해서 더 빛내줄 그 어떻게 보면 재조명해야 될 사상이 동학이고 또 동학 농민군대 활동 역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농민군들이 지향했던 바를 좀 더 어떻게 보면 무겁게 받아들여서 우리 사회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